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8월 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아르헨티나에서 내년부터 원유를 수입한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 최종 타결이다. 올해 88만 배럴 시험 도입. 원유 수입선 남미로 확대. 리튬 채굴 좋은 소리 다 나오네. 아이고 밀레이하고 약소하네. 어차피 관련해서 해가지고 밀레이 얘기, 아르헨티나 얘기는 좀 했습니다. 본 콘텐츠도 올렸고요.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뭐 지금 이거는 그냥 뭐 간보는 수준이니까 뭐 이런저런 길게 얘기할 건 별로 없고, 그동안 이재명이 떠든 것과 달리 확실한 친서방 행보, 그것도 특정하면 친유대인 행보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는 거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 또 할 겁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 70여 년 만에 사법체계 전면 전환이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죠. 국민 검찰개혁 명령에 응답. 지랄하고 자빠졌다 진짜. 씨. 간단하게 코미디합니다. 이건 나중에 업보로 다 돌아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곧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얘기 엄청 나올 겁니다. 검찰 지금도 일 있는 거 일에 치이고 지금 일하기 싫어가지고 뭉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이따구 짓하고 자빠졌죠. 그냥 범죄자들 전성시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제 돈 없으면 죄 없어도 죄가 되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다. 뭐 거의 우자가 보면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 봅니다. 더불어 이쪽에서 하는 짓은요, 그냥 지금 나중에 저 뭐야 하다못해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채이면은 그 돈 빨아먹는 데용으로 최적화돼 가지고 처음 만들고 앉아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돈 많이 버세요. 자칭 진보 팬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요번에 뭐 가지고 그 뭐야 코스피하고 막 폭락 나가지고 돈 많이 깨먹었을 낀데. 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정.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다. 예, 잘 돌아간다고 보고요. 형사법 개정에 책임 통과. 추미애 밑에 있었잖아. 추미애 밑에 있었잖아. 어, 뭐 어째 뭐 쇼하고 자빠졌는데. 일은 깜도 안 되는 거나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직무대행이 쪽내는 희한한 꼬라지, 아주 흥미진진한 꼬라지라 보고요. 우짜개적으로 임무 완수라고 봅니다. 임무 완수했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 난 넘어가고요. 네, 미국은 무인기 통보했다는데 한국은 몰랐다. 보고 누락 가능성. 잘 돌아가는데, 예, 국방 쪽이 잘 돌아가고 자빠졌습니다. 뭐야, 미국의 일군, 일군단 또 티 나오네. 일군단 또 나오네. 지작사 보고체계에서 누락돼. 일군단 또 나오네. 삽탄 안 한 거, 기관 중에 삽탄 안 했던 그 1군단 맞지요? 1군단 또 나오네. 흥미진진한데 갈수록. 어? 여기 있네. 파주 맞잖아 이거 1군단. 네, 1군단. 파주에 있던 해당 연합 훈련에선 육군 1군단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관할 부다다. 주한미군은 1군단의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미군 무인기 비행 계획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전달되지 않았다. 아하, 1군단. 아이고, 눈에 밟히는데 자꾸 1군단. 예? 1군단 간단히 코멘트합니다. 1군단이 또 계속해서 티 나오고 있죠. 흥미진진하게 1군단이 계속 티 나오고 있는데, 1군단장은요, 이재명이 임명한, 작년 말쯤에 임명한 B64 출신, 뭡니까? ROTC죠. ROTC 33기 한기성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북한 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30% 염색체 변이 인과관계 확인 못해. 염색체가 변이되는데 뭔 인과관계를 확인 못하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장이 관련해서 예전에 이거 핵실험 했을 때 해가지고 중국 쪽에 중국에서 나온 소스를 갖다가 인용해 가지고 이거 저 물 같은 거 방사능 오염됐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유튜브는 안 했죠. 풍계리 인근 식수원 등 환경정보. 인과관계 입증에 한계. 에이, 중국 애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다 그래 가지고 다 테스트 뭐 그 데이터 쌓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애들은. 탈북민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 탈북민 30%가 방사능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原理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그때 이거 중국에서는 이미 말 다 나왔어요. 어. 통일부가 웬일로 해 가지고 바꿔 달라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통일부가 웬일이야? 왜 바꿔 달라고 그러는 거야?
예? 에이 이거 뭐 에이 뭐 얘기하고 자빠졌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다 패스하고요. 아 뭐야 사업을 수행한 한국원자력 우학원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 관계자는 이 또 이름은 안 까네. 염색체 이상 비율이 약 30%로 높게 나온 배경으로 핵실험에 따른 피폭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뜻입니다. 당연하지 뭐 이거. 중국에서 이미 그때부터 다 나왔어요 이거. 예, 핵실험의 영향과 인과관계를 유추하려면 검사 사업을 갖다가 지속하고 통계 분석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 익명으로 떠드네. 예, 간단하게 고민합니다. 똥일부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왜 정은이 싫어할 소리를 갖다가 이래 하고 있는데 염색체 변이 핑계대고 북한에다 뭐 퍼주려고 그러는가 의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마이너스 1.50%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4,042.00달러가 됐습니다. 자, 요거 떨어진 이유는 국채 수익률 상승에다가 유가 상승이죠. 예, 이유는 뭐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보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2.46%또 요것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1온스에 57.56달러. 뭐 계속 옆으로 기고 있네요. 똑같이 국채 수익률 상승과 유가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뭐 이유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서부 텍사스유 올려놓고 해가지고 유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렌트유는 3.22% 상승해서 1배럴 해가지고 89.68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3.39% 상승해서 1배럴에 86.42달러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가려는 분위기인데 84달러 돌파한 후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가는 분위기인데 꼬라지가. 하여간 뭐 서부 텍사스에는 해 가지고 1배럴에 86.42달러가 됐고요. 오만 9월물은 마이너스 2.97% 하락해서 1배럴에 78.25달러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달러 인덱스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해 가지고 0.27%더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떨어졌다.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튀어나갔죠. 99.803이 됐습니다. 요 관련해서 웃자고 해 가지고 한미일 공동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하여간에 엔화 개입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는 하루 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잘 만든단 말이야 이거. 예. 추세 딱 잡혀 가지고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깐 바로 해 가지고 찬물을 확 부어 버리는. 참 이런 거 잘해요. 정말 잘한다니까 보면. 그냥 올라가게는 안 놔둔다. 항상 통제된 어떤 걸 하기 때문에. 하여간 잘한다. 저런 건 정말 잘하고 있다. 보시면 오늘은 원화부터 말씀 안 드리고 엔화부터 말씀드립니다. 엔화가 어이구 또 내렸습니다. 1.33%더 내렸습니다. 예, 차트 꼬라지를 보면 계단식으로 쭉쭉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웃자가 보기에는 개입했다. 또 개입했다. 이틀 연장으로 개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1달러에 157.461엔이 됐습니다. 예,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냄새가 좀 나서 웃자가 좀 이틀차 일주일치로 해가지고 보니까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결정이 났고요. 요거 오늘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웃자가 보기에는 개입을 했다. 예, 개입을 했다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뭐 저 일본 연기금 이런 데 가지고 "네가 외국에 돌리는 돈 들고 들어와라." 예, 그래 가지고 들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여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결과는 이틀 연장으로 개입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본 거 나왔으니까 도쿄 CPI 해 가지고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도쿄의 CPI 인플레이션율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에 1.7%였는데 7월에 2%로 상승했고요. 코 CPI 근원물가 지수는 도쿄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에 1.6%였는데 7월에 1.9%로 이것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 인플레이션율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에 1.9%인데 7월에 2%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꼬라지가 그렇죠. 자, 여기서 월화는 역시나 웃자가 예상한 대로 아이고 어제 이래가지고 1420억 가니까 웃자가 웃자가 수입 업체라면 들어간다. 예? 그래 가지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예상대로 1.48%나 엄청나게 똥값이 돼 가지고 1달러에 1,442.84원이 됐습니다. 뭐 따로 말할 게 없네요. 뭐.
예상대로 갔으니까. 예상대로 갔으니까 따로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자, 이거는 소제목으로 한국 증시 개잡주 수준이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죠. 코스피는 7월 31일 어제 17.91%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로 하루 기준 상승률을 갖다가 기록했고 3일 연속 하락에다가 누적해서 마이너스 17% 하락이었습니다. 폭락했는데 어제 가지고 17.91% 완전히 가지고 다시 원래로 다시 되돌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주간으로는 여전히 손해입니다. 하여간에 뭐 월가는 말할 것 없고요. SK 하이닉스는 최태원이가 사상 첫 공개 매수 쇼를 했죠. 최태원이가 매수 쇼한 게 어떤 이 신호였는지 어제 신호였는지 이거 어제 가지고 상한가 때렸습니다. 29.95%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26.81%로 폭등했고요. 이번 반등은 이재명 정권에서 20조 원 이상의 한국판 국부펀드 달러로 환산하면 139억 달러 이상의 한국판 국부펀드를 갖다가 내년 2027년에 출범하는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 안정화 패키지를 발표하고 레버리지 ETF 예탁금 요건을 갖다가 강화해서 레버리지로 인한 변동성을 줄이는 조치가 7월 30일부터 시행됐죠. 예, 그래서 그 덕분이다라고 꿈 해몽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7월 마지막 주 매도세를 부추겼던 디레버리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확신을 투자자들이 갖게 되었고 누가 갖게 됐습니까? 외국인들이 갖게 됐겠지. 우리나라 개미들은 다 톡겠는데. 자, 미국 테크, 빅테크들의 AI 투자 전망이 밝아졌다는 소식에 이것도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빅테크,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숨겨진 부채 등등 해서 이거 뜯어보면 전혀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간에 헤드라인 뉴스는 빅테크들의 AI 투자 전망이 밝아졌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회복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한미일이 그러니까 삼국이죠. 한미일 삼국이 7월 30일 밤에 이례적으로 같이 손잡고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정책 입안자들이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이 신뢰 강화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이런 가운데 특히 일본 당국은 AI 관련 매도세가 더 큰 금융 위기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단호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딸이 그 에나가 다 계속 개입하나? 하여간에 물론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자 그냥 말씀대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만 보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거래량 보세요. 이거 이렇게 뭐 폭등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거래량 보세요. 하여간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올해 예상 순이익은 약 120% 증가했지만 주가는 80% 상승에 그쳤고 밸류에이션 배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7월 폭락으로 인해 오히려 42%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소리지요. 데이터를 받다가 바탕으로 했을 경우에는. 참고로 버블, 거품은 수익에 앞서 주가가 여러 배로 뻥튀기 되는 거, 오르는 것을 두고 버블이라는데, 거품이라는데, 현재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정반대로 수익이 주가보다 더 빨리 성장하면서 관축 역할을 하는 배수, 멀티플이 줄어들고 있고요. 메모리 쪽은 이미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시피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만 놓고 보면 지금 매수하는 것이 나중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지요. 확실한 조건. 무슨 조건입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빠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돈을 써 제낀다는 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만 충족시키면 우자가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게 나중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이 뭐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우자는 해가지고 올해 2월 21일에 그 뉴스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를 갖다가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소개하면서 뭘로 해가지고 퉁쳤다?
이 버블 차트 뭐 실제 이름은 민스키 차트인데 그러니까 이 버블 차트로 퉁친 바 있습니다. 이 버블 차트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등함 주고요. 뭐 대득의 바운스든 뭐든 간에 하여튼 여기서 해 가지고 불트랩 걸고 해 가지고 '정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가지고 갑자기 아주 더 떨궈 가지고 완전히 나락을 보내는 거. 요런 차트라고 저는 버블 코스피를 갖다가 이래 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다 그렇고.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된다고 할 경우 지금 어제 오른 거 요거 요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다. 제가 막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드캣 바운스가 된다 하면은요. 우리가 보기엔 최대 6,700 까지 봅니다. 지금 보면 6,596.45 되죠. 6,596. 그러니까 뭐 6,6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꼴랑 한 100 포인트? 예, 100 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는 게 이번에 이거 반등 주는 거의 최대값이다라고 우짜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더 올라가면 어쩔 수도 없고 하여간 우짜 마음대로 우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데드캣 바운스다 이럴 것 같으면 6,700 까지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보고요. 최대값 찍은 후에 해 가지고 또다시 미끄러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에 6,700이면 위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어제 엄청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도 뭐 단계별로 해 가지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참나.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두고 개잡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넘어가서 우리나라 증시 K증시는 누굴 위한 증시인가 해 가지고 우리가 잠깐 질문을 던져 봅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짜리 아직은 뭐 또 그 회복이 안 됐죠. 시가총액 1조 달러짜리라고 광고했던 SK하이닉스 주가는요. 마치 밈 주식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잡주가 되죠. 밈 주식처럼 움직여서 이 7월 1 일부터 7월 30일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48.36% 하락 폭락했고요. 그런 다음에 하루 만에 또 30%, 29.95%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30% 상한선까지 때리면서 해 가지고 상승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아니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한 달 퍼포먼스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마이너스 32.89% 하락 폭락이지요. 뭐 이러든 저러든 어제 해 가지고 30% 가까이 올렸다 하더라도 폭락이지요. 어쨌든지 간에 한국거래소는 7월 마지막 주에만 3차례 거래를 중단시켰는데 2번은 폭락 때문에 거래를 중단시켰고 1번은 폭등 때문에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이 진짜 개잡주에 이런 것도 없다 롤러코스터. 이 기간 동안 SK하이닉스는 장사는 어떻습니까? 장사는 여전히 잘하고 있죠. 즉 무슨 말이 됩니까? 움직이는 거. 이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이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SK하이닉스 주변에서 도는 돈들이 자꾸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지들끼리 아주 바빴다 이 소리가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장사는 잘하고 있었으니까. 자, 7월 폭락, 이 7월 폭락, 뭐 지금 8월이 됐으니까 7월 폭락 당시를 합시다. 7월 폭락 당시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포지션을 매도하면서 바닥에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했지요. 예, 그리고 7월 31일 어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돼서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폭등을 시키고 혹독한 7월 보낸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 가격에나 팔려고 그냥 던졌습니다.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들이 반등에 대한 해지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면서 옵션 거래는 폭락 때와 마찬가지로 또 반등을 증폭시켰고요. 어제 레버리지 ETF가 활약했다? 아니요. 옵션 쪽에서 또 활약을 했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30일.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게 글러 먹었다인 거라네. 뭐 그래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했다가 먹고 그다음에 쓱 없애고 또 다른 걸로 했다가 먹고 막 그래 되는 거요. 하여간에 7월 1 일부터 30일 사이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 계좌 36만 개가 강제 청산됐죠.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팔고 지금은 외국 자본이 SK하이닉스 주가를 갖다가 폭등시키고 있는 동안 그냥 손가락만 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물론 우자가 또 오늘 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타델, 네, 미국의 시타델은 아센 브레너의 청산된 펀드를
헐값에 매입해서 그 아셈브레너의 이 펀드에는 SK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요것도 잘 봐야 돼. 연관성이 있다는 거. 이 청산된 펀드를 헐값에 매입해서 이번 반등세를 갖다가 포착해서 활약을 했고요. 이미 돈을 남겨먹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재명 정권이 도입한 레버리지가 개인 투자자들을 절단낸 사이 기관 투자자, 특히 어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저점에서 빠르게 주식을 샀고 주가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손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이재명이 밀레이하고 악수하는 거 눈에 계속 밟히네요. 이런 가운데 우짜하게적으로 요즘 이 개잡주가 된 한국 증시에서 대장동 냄새가 난다. 네,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한미일 동시 외환시장 개입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블룸버그가 일본 중앙은행 계좌 분석을 통해서 7월 30일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 8조 4,500억 엔,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돈 규모가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530억 달러가 됩니다. 530억 달러. 이거를 갖다가 7월 30일 하루에만 이 돈을 갖다가 사용한 걸로 확인하면서 블룸버그가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대 외환시장 개입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번 개입으로 엔화는 달러 대비 최대 3.3%까지 급등했는데 2023년 12월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역시나 가장 큰 상승, 그러니까 엔화값이 좋아졌다 이거죠. 상승했습니다. 이번 개입은 도쿄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미국 당국에서 레이트 체크, 뭐죠? 환율 수준 확인 요청이 오면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일본만 했냐? 아니죠. 한국 역시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원화는 2025년 10월 중순 이후 가장 좋아졌었습니다. 어제 좋아졌었죠. 오늘 해가지고 확인해 드린 것처럼 다시 1440원대로 올라가 버렸고 똥값 된 거죠. 참고로 일본의 이전 외환 시장 개입 최대 규모는 2026년 올해 4월 황금 연휴 기간에 쓴 뭡니까? 한 달 동안 돈을 갖다 썼는데 11조 7,300억 엔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740억 달러고요. 근데 어제는 어제가 아니구나. 7월 30일에는 하루에 8조 4,500억 엔, 달러로 530억 달러를 쓴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엔화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또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또 우정에 추정하고요. 마무리해보면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 하루에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런 짓은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의 공식 제조 PMI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중국의 공식 제조 PMI,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저 믿으면,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중국의 공식 데이터. 중국의 제조 PMI, 제조 구매 관리자, 이거 발음 잘 안 되네. 구매 관리자 지수는 6월에 50.3에서 7월에 49.1로 기준선 50m로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시장 예상치가 50.0이었는데 하회했습니다. 202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50m로 떨어졌는데 지속적인 국내외 수요 부진과 높은 생산 비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생산량, 신규 주문, 해외 주문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고용과 구매 활동은 부진하고 납품 기한은 더 길어졌습니다. 생산 물가는 9개월 만에 9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이어서 비제조업 PMI는 6월에 50.2였는데 7월에 49.0으로 이것도 기준선 50m로 떨어졌습니다. 두 달 연속 두 달 동안 해가지고 확장됐다. 50 위에서 놀고 있다가 다시 수축, 위축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보합을 예상했던 시장 예상과 반대로 나왔습니다. 둘 다 떨어졌죠. 제조 PMI고 비제조 PMI가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 PMI는 6월에 50.6에서 7월에 49.3으로 이것도 기준선 50m로 퐁당 들어갔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란전 152일차 해가지고 또 말씀드리죠. 파키스탄으로 가던 카타르 LNG 운반선 알아라시입니다. 여기 적어놨죠? 알라라시 호가 미국이 지원하는 이 미국이 가라고 하는 안전 항로 어디입니까? 오만 항로죠. 오만 항로가 아닌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갖다가 이용했다는 이유로 미 해군에 의해서 차단당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보냈는데 차단이 되버렸다. 물론 이번 말고 이전에는 오만 항로를 이용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것도 후티 얘기를 잠깐 해 가지고 추가해 드리죠.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대규모 공세를 준비 중이라는 냄새가 지금 현재 풀풀 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 표시를 했는데 요 주입니다. 요 우리나라 치면 지방인데 요 주 지방 여기를 지금 이제 공격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멘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군이 예멘 동부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지키고 있다가 철수했는데 지금 사우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후티 반군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장악한 알바이다, 여기 알바이다 주입니다. 이 알바이다 주를 향해서 현재 병력을 갖다가 집결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스페인이죠. 네, 스페인하고 모로코 쪽에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본 콘텐츠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뉴스 코멘트 정신없이 말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기엔 그렇고 본 콘텐츠로 제가 따로 할 얘기 생각입니다. 하여간에 모로코 땅에 있는 스페인 영토가 어디겠습니까? 요 지도를 보시면 요 두 군데가 있죠. 여기 두 군데 있습니다. 세우타 그리고 멜리아 해 가지고 요 두 군데가 스페인 영토래 가지고 뭐라 해야 되나 알바키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죠. 요로 되어 있습니다. 모로코 땅에 있는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와 멜리아는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경유지고요. 그리고 지브롤터 해협 중요하죠. 지브롤터 해협. 지브롤터 해협처럼 스페인과 모로코 간의 외교 관계에서 오랫동안 갈등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디 세우타하고 멜리아 이 두 개가.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뭐 이거 뉴스 나온 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세우타와 멜리아에서 대규모 난민 러시가 있었죠. 예, 보트 타고 들어오고 육상으로 들어오고 보면 모로코 쪽에서 모로코 군경에서 대놓고 철책문을 열어주고 이랬습니다. 예, 그거는 뉴스에 안 나오는데 철책문 열어줘 가지고 근데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여간에 대규모 난민 러시가 있었는데 요건을 제대로 얘기하려면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해 보이죠? 전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함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자가 잠깐 광고를 해보면 관련 숫자가 해가지고 미국 4대 핵심 해협의 무기화라는 그 얘기에서 지브롤터 얘기하면서 모로코를 갖다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요거는 우자가 본 콘텐츠로 이번 주는 뭐 이거 돌아다닌다고 지금 더위를 먹어 가지고 지금 저 생산성이 저 똥입니다, 우자가. 그래 가지고 잘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빨리 작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물론 회원용이 있겠지요. 공개는 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나오는 거고. 자, 이거는 BP가 북해 유전에서 철수한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죠. BP는 부채를 줄이고 회사 규모를 구조를 갖다가 축소하기 위해서 회사 구조를 축소하기 위해서 2000년에 하루 평균 450만 배럴에서 현재는 하루 평균 100만 배럴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노후화되었지만 세금 부담이 높은 북해 유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P의 북해 사업은 2025년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1만 7천 배럴의 석유 환산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BP의 글로벌 총 생산량이 얼마다 하루 평균 230만 배럴이니까 여기에 비하면 이 북해 사업에서 나오는 기름은 꼴랑 전체 생산 중 5%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60년 넘게 이어온 BP의 북해 유전을 갖다가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수년 전부터 BP에서는 BP 여기 이거 기름 이쪽에 메이저 회사죠. 여기서는 북해 사업 철수를 갖다가 이미 예고하고 있었죠. 예, 이런 가운데 자본 재배치를 당연히 하겠죠. 예, 북해에서 철수를 하면 자본 재배치를 당연히 합니다. 이럴 때 해당 자본이 다음에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라고 봅니다. 요즘 잘 나가는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이런 동네로 간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이른바 이거 지정학적인 접근 이게 뭐 나라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건 나중에 움직이는 거 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말라가는 라인강이다. 이건 뭐 관련 소식을 접한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건데, 자, 말라갑니다. 지금 라인강이 말라가고 있는데, 보면 라인강 월을 수위가 해가지고, 역대 최저에 근접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화물선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가고 있다. 이러는데, 계속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독일 내륙 수로 관리청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7월 30일에 커블렌츠 주 인근 카우브라고 있습니다. 카우브 이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카우브의 수심이 29cm로 2018년에 기록한 최저 수심 25cm 요 카우브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난 대표적인 곳이 여기 카우브입니다. 저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가. 이게 2018년에 기록한 최저 수심 25cm에 근접한 29cm 언제 7월 30일에 근접했으며 이번 주말에 26cm까지 수심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독일 내륙 수로 관리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카우브를 갖다가 만재 상태 그러니까 화물선이 물건을 가득 싣고 통과하려면 최소 1.5m의 수심이 필요한데 현재 이거 얼마 됩니까? 29cm입니다. 29cm 이것도 7월 30일 기준이에요. 26cm까지 더 내려간다 하는데 29cm 수심이라 하더라도 이걸 통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재가 안 되죠. 당연히 1.5m나 필요한데 따라서 화물선들의 경우 현재 20%만 적재하고요. 만재 기준 20%만 적재하고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계산이 나오죠. 단수가. 이 말은 20%만 적재하고 간다는 거는 평소 한 척 화물량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몇 척이 필요하다? 4척에서 5척이 필요하다는 걸 뜻합니다. 즉 독일 산업의 핵심 병목 지점이 카우브 여기의 수위가 28cm, 26cm까지 낮아지고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 억수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라인강은 유럽 주요 산업 동맥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지나가는 거 보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까지 돼 있잖아요. 공장들 표시가 쫙 돼 있죠. 이렇기 때문에 유럽 주요 산업 동맥 중 하나에 해가지고 해당이 됩니다. 뭐 라인강이 워낙 유명하니까 라인강을 통해서 연료, 화학물질, 철강, 석탄, 산업 원료가 운송되는데 수위가 낮아지면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운송비가 상승하고 배송이 지연되고 공장들은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계획을 갖다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유럽 밖에 있는 병목 지점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 홍해, 흑해를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가운데 이제 유럽을 압박하는 지점은 유럽 밖이 아니라 유럽 안에서 현재 활성화되고 있고요. 가뭄 때문에. 자, 유럽은 지정학적 석유 파동에 대비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유럽에게 닥칠 다음 혼란은 날씨, 물류, 그리고 내륙 운송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 반도체 ETF 거래량이 폭증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미국의 반도체 ETF 하루 거래량이 500억 달러, 여기죠? 500억 달러, 빨간선. 500억 달러를 갖다가 넘어섰고, 2025년 1월 이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한때 하루 거래량이 올타임 하인 750억 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지요. 3년 6개월 전 쭉 올라가면 3년 6개월 전에 있던 거, 이거 뭐 잽도 안 되잖아요. 이 앞에 거. 3년 6개월 전에 40억 달러였던 거에 비교해 보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래량 급증은 3배짜리 레버리지 ETF 뭡니까? 우자가 소개시켜 드렸죠.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스 3배짜리 ETF 티커명은 SOXL 같은 고위험 상품에 자금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되며 시장이 카지노처럼 도박판처럼 변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2021년과 2022년 이때는 하루 거래량이 하루에 100억 달러를 넘긴 적이 없었던 가운데 요즘 하루 거래량은 20일 평균치만 놓고 봐도 380억 달러 있죠. 380억. 38 빌리언 돼 있죠. 하루 평균 38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고요. 그전에는 또 더 올라갔었으니까. 2022년 11월 30일에 뭔 일이 있었죠? 챗 GPT 출시가 있었죠. 이걸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2022년 챗 GPT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래 가지고 이때부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기술주 랠리와 함께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뭐가 테크 기술주 해 가지고 특히 반도체 ETF 거래량이 말이죠. 자, 넘어가세요. 자, 요거는 오늘 또 많이 얘기해야 되는 아이고 벌써 34분이나 되네. 많이 얘기해야 되는 우짜 그 블로그에서 오신 분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우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쉴 데 없이 길기 때문에 웬만하면 패스하려 했는데
뭐 얘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레오폴드 아셈브레너 이 얘기다 해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친구. 아이고 아주 젊은 친구죠. 예, 나이가 24 살밖에 안 됩니다. 자, 레오폴드 아셈브레너의 헤지 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상황 인식 이래 되죠. 예, 어웨어니스니까 상황 인식 이래 됩니다. 이 헤지 펀드 상황 인식이라는 헤지 펀드는 2026년 6월 말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439%라는 미친 수익률을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5주 후에, 그러니까 7월 말에 시타델은 이 아셈브레너가 보유했던 모든 상장 주식을 갖다가 매입해 버렸습니다. 털어먹어 버렸습니다. 불과 5주 만에 목격된 급 반전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는데, 올해 2026년에 이 24살인 아셈브레너는 2024년에 오픈 AI를 나오자마자 이것도 잘렸죠. 예, 알트만한테 잘렸습니다. 오픈 AI를 갖다가 나오자마자 AI가 역사적인 규모의 칩, 메모리, 전력 설비 구축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165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발표했고요. 이걸 잘 합니다. 요거 이 친구들이 전에도 우자가도 관련 또 얘기도 했었는데, 엔트로픽 그 CEO도 이 가지고 에세이 같은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가 이걸 잘합니다. 165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발표했고, 이 에세이를 투자 설명서로 받아들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초 아셈브레너의 헤지 펀드는 450억 달러짜리로 성장했죠. 완전히 미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아셈브레너의 포트폴리오는 그의 투자 전략을 뭐 에세이에서 얘기했다는 거, 이 투자 전략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이 해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네비우스, 코위브 등 AI에 물리적 기반을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장기 투자하고, 반대로 AI가 상품화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아도브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또 유명한 게 뭡니까? 사스포 칼립스가 있지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에 뭐 아셈브르너가 이제 한쪽은 롱을 잡고 한쪽은 숏을 잡았는데, 물론 양쪽 모두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버리지를 또 활용해서 또 작업을 했습니다. 바빴지요? 상당히 바빴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다가 2026년 올해 7월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셈브레너가 보유한 미국 내 4대 주요 종목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35% 이상 하락 또는 폭락하고, 그와 동시에 소프트웨어 공매도, 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도브 같은 거, 사스포칼립스 터지게 만드는 거. 이 소프트웨어 공매도도 아셈브레너에게 오히려 반격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두 방향으로 수익을 내도록 우리나라 싼마이로 얘기하면 양길보기를 했던 이 포트폴리오가 동시에 손실을 기록했고, 레버리지 쓴다 했죠. 레버리지가 손실을 마진콜로 바꿔버리자 아셈브레너의 프라임 브로커들, 그러니까 뭐 물건 받아서 해주는 친구들이죠. 대신 해주는 이 아셈브레너의 프라임 브로커들은 일주일 동안 현금을 확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 손실이 이미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을 그때 아셈브레너는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번이 2025년 초 이후 최고의 매수 기회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8월 1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죠.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마는 하여간에 오늘이 되죠. 미국 시간으로도 8월 1일, 이때 신규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6일 후에 아셈브레너의 공개된 모든 자산은 블록 트레이드, 이게 뭡니까? 장외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괄 매각하는 거래를 갖다가 블록 트레이드라고 하죠. 통째로 다 넘기는 거. 이걸 통해서 시타델 CEO인 켄 그리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아셈브레너에게 남은 거는 엔트로픽 지분 약 50억 달러와 몇몇 비공개 보유 자산뿐이고요. AGI, 이 인공 일반지능 전환을 갖다가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아셈브레너의 펀드는 이제 사실상
지주 회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40억 달러, 450억 달러짜리를 만드는데 2년, 그리고 시타델에 공개된 자산 모두를 갖다가 넘기는 데는 꼴랑 4주가 걸렸는데요. 아셈브레너는 AI 인프라 투자의 지적 청사진이 된 SA, 그러니까 SA 그 말가 투자 뭐 설명서처럼 됐다 했잖아요. 이 SA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이 SA를 갖다 썼고, 그리고 칩, 메모리, 데이터 센터, 전력의 대규모 확장 수요를 갖다가 예측했습니다. 아셈브렌의 수요 예측은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마진콜이 발생하기 전에 그가 예언한 수준의 수요가 나타났어야 했는데 그의 바램 또는 그의 배팅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포지션 양쪽이 동시에 반대로 움직여 버리면 또는 롱은 내려가고 숏이 올라가 버리면 도망갈 방법이 없고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때는 도망갈 방법이 없고요. 결국 아셈브레너의 프라임 브로커들은 대신 그의 자산을 정리해 줬습니다. 아셈브레너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본 한국의 이 개인 투자자 개미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면서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제 30년 불이 가지고 많이 가지고 좀 이 꼴이 나고 앉아 있다. 보시면 5.264%죠. 예, 말씀드립니다. 40분 넘겼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5.27%, 뭐 반올림하죠. 5.27%까지 상승해서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020년 바닥 이후 450 베이시스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의 실질 수익률, 30년 만기 미국채의 실질 수익률도 2008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현재 급등한 상태고요. 덕분에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30년 만기 미국 담보주택 금리 고정이죠. 고정 30년 고정입니다. 우짜 말씀드린 거는 이게 7.5%를 넘었을 거로 예상됩니다. 케빈 워시가 패드 미 연준의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 없이 시장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나 패드의 가이던스가 없더라도 워시의 주문대로 시장은 금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 수익률이 금리죠. 금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시피 돈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항상 챙겨야 되는 게 뭡니까? 주식시장? 아닙니다. 채권시장입니다. 채권판이 항상 그렇다시피 주식판보다 중요하고요. 현재 국채 수익률은 우상향 중이고, 이거 한 달 전보다도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해방의 날급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죠. 7월 31일 기준에서 베이커 휴즈의 오일리그 카운트는 전주 450개에서 451개로 1개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토털리그 카운트 전체 드릴링 숫자는 전주 587개에서 588개로 1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8월 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